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전과 오후가 또 다릅니다. 대한민국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지냈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자의 운명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면 오늘 안에 좀 판가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명수 후보자는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어렵지 않냐라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완구 원내대표도 그런 취지 얘기를 했고, 청문회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여론 검증 때 나온 얘기인데, 또 서청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청문회를 보니까 역시 상당히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저 개인적인 소회입니다만. 예. 게다가 또 이제 정성훈 후보자의 경우는 좀 늦게, 원래 그 야당이 얘기한 2+알파가 거기 원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꼈었는데, 이병기 후보자에서 정성훈 후보자로 대체가 된 것 같아요. 네. 막판에 이제 그야말로 급부상했는데, 그 좀 용어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병기 후보자는 잘 넘어갔어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그 청문회에서의 뭐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좋은 사과를 했고 어떤 낮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또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도 더 이상 이병기 국정원장의 2002년도 이른바 찻대기 연루 의혹 그리고 또 부풍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하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야당도. 그래서 이제 정성 후보자로 급히 이제 방향이 선회가 됐는데 정 후보자의 경우는 어제 청문회 중에서 다른 걸 다 떠나서요. 1988년도 그 기자 아파트, 이런 아파트 되게 기자 아파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예. 거기서 안 살았다고 얘기하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아까도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아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확인해 봐야 된다. 유인태 의원이 그 녹취록 틀어주니까. 네.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일상적인 상식으로 볼 때 1988년도에 거주를 기억 못 합니까? 저도 이사를 꽤 많이 다녔는데 다 기억하거든요. 88년도에 누굴 만나서 뭐 술 마시고 그런 것도 기억나죠? 기억나는 거 사실. 거의 다 기억나고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게 물론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위증 논란이라는 게 바로 그 부분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실이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이제 뭐 그 정도로 이제 뭐 부동산 투기 전매 제한 규정 완화 그거 안 지킨 건요 별로 쟁점도 안 돼요. 워낙 문창 후보자가 청문회 높이를 낮춰놨어요. 높여놓은 게 아니라 언론이 자꾸 높여놨다 그러는데 역사 인식이나 식민지배 이런 아주 거대 담론을 제시하면서 청문회 부동산 투기 위장점 이런 거 아주 자질구레한 이렇게 쟁점이 됐기 때문에 사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음주운전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 유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해서 봐도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에서 어떤 판단이 될지 모르겠는데 야당 원내대표가 이 두 사람을 좀 제고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다른 것과 달리 여야 소통의 물꼬를 틀 때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최소한 두 분 중에서 두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은 자진 철회가 됐건 아니 임명 철회가 됐건 아니면 자진 사퇴가 됐건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는 두 명 다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정성훈 후보자의 경우는 처음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게 한 건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요. 다른 의혹 말고 그 위증 논란이라는 그 부분은 상당히 중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은 1988년도에 어디 사셨습니까? 1988년도는 저는 포항에 살고 있었네요. 제가 92년대 올라왔으니까. 다 기억하시죠? 어디 사셨는지? 네, 어느 뭐 아파트에 충분히 사셨는지? 기억하죠. 뭐 제가 기억력이 좀 뭐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만 예.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뭘 했던가도 다 생각나고 뭐 그렇죠. 정성근 후보자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뭐 좀 뭐 전술적 뭐 친리적 이렇게 따지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 사실 박근혜 정부가 얻을 건 좀 얻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뭘 얻었냐면 이병기 국정원장 살렸고 다시 최경환 장관에 대한 부분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 중량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칫 타켓이 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갔죠. 근데 이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고 또 뭐 한 사람이 낙마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두 사람 다 낙마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는 어제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을 했단 말이죠. 상당히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 좋은데 야당의 의견 수용에 대해서 전폭적인 수용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부담입니다. 대통령의 부담이라는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인사 실패에 대한 부담이 있어 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수용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대한 인사 책임 부담이
많이 줄여진다 이거죠. 야당 의견 수용이 있기 때문에 소통적 의미로서 인사에 대한 책임 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낙마라든가 또 아니면 지명 철회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굳이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리더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냐 그러면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원칙적 스타일 이런 이 피아적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됐었거든요. 뭔가 자꾸 좌우면하고 뭔가 좀 리더십 부족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기회가 상당히 기회가 좋죠. 리더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소통을 통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확고한 이미지 그러니까 야당의 의견을 통해서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다소 뭐 전략적으로 거기 청와대 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곧 이제 730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아는 사안들이 정치 난제들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8월 달입니다. 8월 달 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자면 이제 8.15 광복절이 끼고 거기서 뭔가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지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예. 어제 대통령이 알겠다, 참고하겠다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한 명은 그렇죠. 네. 낙마하고 한 명은 살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오후에 위증이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이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원칙, 이건 뭐 거짓말 안 한다 이런 이미지인데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 다 생중계가 되고 해서 참 고민이 많지 않을까 지금 싶은데요. 좀 뭐 자칫하면 또 이게 야당한테 밀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두 않겠습니까? 가지겠죠. 어쨌든 지명 철회와 이제 자진 사퇴의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아니면 청문회에서 이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건데 인사 실패를 이제 시인하는 폭이 되겠죠. 지명을 철회하고 또 2명씩이나 낙마가 되면요. 또 문창 후보자의 경우도 그랬는데 여전히 정홍원 총 유임된 것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마당에 지금 2명의 후보자 또 낙마시키면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이상희 교수 말씀처럼 차라리 이 부분은 정면 돌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명명백백한 그 거짓말을 의원들 앞에서 청문위원들 앞에서 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다른 부분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명분이 약할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싶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이 너무 약해요. 또 박영선 원내대표가 요구도 했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최소한 한 명은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만 2명을 다 받아들일지 지명 철회를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모양새가 중요하죠. 이게 지명 철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진 사퇴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것을 뭐 전화를 걸어서 당신 그만두세요 이래 이야기하기는 사실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이게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수와 검거의 차이입니다. 자수를 하게 되면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이고 검거가 되면은 이게 이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이제 확정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아마 이 언론의 보도 태도, 보도 형태 이런 것은 아마 10분 감안했으라 보고 저는 뭐 짐작입니다만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진 철회로 하는 가닥으로 잡히고 그 시점을 좀 더 두고 아마 정성근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지명 철회로 가고 지명 철회보다도 자진 자진 사퇴로 사퇴 쪽으로 하고. 예. 두 사람 다가 지명 철회보다는 이제 자진 사퇴 쪽으로 유도해서 대통령의 방금 우리 최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예. 인사 책임 부담을 조금이라도 좀 들어주는 그런 부담을 들어준 동시에 이제 야권의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소통적 리더십을 확보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뭐 오늘 뭐 결과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730 재보선 후보 등록하는 마지막 날이고요. 여론조사 결과 제일 그 관심을 끄는 곳이 결국 동작을 하고 동작이겠죠. 순천 곡성 아니겠습니까? 순천 곡성, 수원 지역 이런 데겠죠. 수원 지역. 네. 자, 두 군데 여론조사 결과 오늘 한국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자,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네, 서울 동작을 다자 대결, 세 사람 3자 대결일 경우 상정한 것인데요.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51.9%,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22.3%,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14.1%. 자, 세 사람이 나왔을 때는 2배가 넘습니다. 지금 야당 후보, 기동민 후보의 2배가 넘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데 기동민, 예상됐어요. 노회찬 후보를 합쳐도 일단 51.9%가 안 되는 것 같네요. 합쳐도 안 되고요. 나경원 후보가 지금 저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고 나가겠다고 한 지 이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됐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는
야권 단일화가 됐던 뭐 어찌 됐건 뭐 가상에서 양자 대결했을 경우인데요. 이때도 53.9 대 36.4. 차이가 지금 꽤 나는데 7% 이상 차이. 예, 17%. 물론 아직 선거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19일 남았죠, 19일. 그렇죠, 많이 19일 남았으니까 아직 뭐 변수야 워낙 많을 많은 테니까요. 변수가 뭐 있을 어쨌든. 테고요. 예. 자, 더 볼까요? 네, 노회찬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54.8대 37.0%. 뭐 큰 차이는 여전히 뭐 없네요, 17% 정도 차이 나는 것 기동민 같아요. 후보랑 뭐 예. 별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서입니다. 노회찬 전 대표가 상당히 인지도가 뭐 나경원 전 의원 못지 않은데 네. 생각보다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야권이 이번에 물론 새정치연합 내부의 일이었습니다만 예. 기동민 후보자와 허동준 지역위원장 간의 그 갈등 어쨌든 뭐 기자회견할 때 거기 난입을 했잖아요. 난장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요. 아무튼 납득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작 의뢰 그 선거 그 유권자의 성향이 되게 야세가 좀 강해요. 예. 정몽준 의원의 지역구긴 했다 하더라도 네.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 예. 지금 보십시오. 저렇게 양자 대결 뭐 기동민 후보는 뭐 인지도는 아무리 좀 떨어진 게 사실인데 네. 노회찬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입니다만 상당히 뭐 그 노원병의 스타 정치인이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저기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저렇게 차이 나는 게 아마 그 부분이 큰 것 같고 또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그 좀 피부 미용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좀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뭐 예, 1억 원 피부 미용 이런 것들에 대한 동정심도 좀 작용한 것 같고. 근데 아직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 기간이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제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뭐 저거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워낙 변수도 많고 또 연대라는 게 저렇게 지금 양자 대결을 붙여봤는데 연대 과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연대나 이 연합의 과정이 상당히 야권의 어떤 통합적으로 간다면 이게 오히려 시너지를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연대를 한다 그러면서 단일화도 안 되고 또 더 나빠지면 저거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양자 구도화에서 일단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선거판을 보면 대충 이제 대중성을 보고 인지도를 봅니다. 근데 인지도와 대중성은 좀 다르거든요. 뭐 노회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노회찬 후보도 상당히 인지도가 높죠. 근데 대중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별반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인데 대중성이 있다는 것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성, 친근감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지도와 대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50% 넘는 그런 인지도를 보냈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새정치 쪽의 지도부에 뭔가 뭐 그런 오류가 있었죠. 그에 대해서 후보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통작 쪽에 또 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심리가 또 작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동민 후보가 단일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기동민 후보 쪽이 이 선거판을 좀 자기 판세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노회찬 후보와 야권 단일화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허동준 후보가 손을 잡고 다녀야 되는 문제. 이거죠. 두 사람이 싸웠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결자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허동준 후보가 그 공천을 수용한다라는 그런 회견을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동작 주민들한테, 동작의 유권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동민 후보는 열심히 허동준 후보의 손을 잡고 지역구를 누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딱 하나 좀 전술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대중성이 높은 정치인하고 대중성이 낮은 정치인하고 붙었을 때는 인지도 측면에서 확실히 월등하게 차이 나긴 합니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대중성이 큰 정치인 후보 같은 경우에 공격당하는 빌미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많겠지만은 그 임팩트가 그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단초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스토리텔링이 된다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지적하셨다시피 1억 피부 미용 그 부분도 사실의 구체성과는 관계없이 대중성이 컸기 때문에 그런 팩트 하나 자체가 아주 활화산처럼 타올랐거든요. 이 부분도 나경원 의원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수님 이런 결과가요. 노회찬 의원한테는 전 의원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연대 문제 아니겠어요? 연대 문제인데 선거 때마다 연대가 나오니까 야당은 항상 이제 딜레마입니다. 연대를 하지 않고는 뭐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또 연대라는 게
이번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야당이 지금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이잖아요. 예. 동작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상징성이 있는 지역구인데 여기서 선거 승리 때문에 단일화 때문에 만약에 노회찬 전 대표에게 양보한다? 이건 제1야당으로서 상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노회찬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경원 의원 다 세 분이 다 마찬가지인데 지역 연구가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동작을은.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로 연결되면 완전히 이건 여야가 국민들을 정말 그 무시한 전략 공천이 아주 남발됐던 공천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이쪽 동작을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야 공이 똑같은 문제니까 그건 얘기할 거 없고 결국은 이 연대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야당은. 이렇게 국민들에게 그 야당의 그 후보 공천 과정에서 광산 의뢰 예비후보 등록한 후보를 바로 다음날 이른바 좀 거치게 얘기하면 이 동작을 내리꽂고 말이죠. 내리꽂는 게 유행했어요, 이번 공천에. 그런데다 연대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잘 그 명분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지켜봐야 돼요. 네. 다른 총선이나 대선 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연대해야 된다는 쪽이 저는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예. 이 부분도 또 연대하겠다고 과연 국민들한테 무슨 명분으로 얘기할 것인가. 공천을 제대로 했거나 그렇다면 몰라도 새정치연합 말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새바위라고 들어보셨죠?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네. 새바위를 했으면서 혁신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예. 또 지금 공천 전략 공천을 그러면 여당이 그렇게 잘못했으면 야당이라도 좀 정도 걸었어야 되는 건데 야당은 더 못하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천은. 예. 공천을 이렇게 못해놓고 연대하겠다는 명분이 안 쓴다는 제가 거예요. 새정치 쪽이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작을 같은 경우가 패배가 된다 그러면은 최 교수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왜냐면은 이 프레임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예, 프레임이 질 수가 있는데 지금 광주 쪽에 권은희 후보가 지금 공천됐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도 굉장히 그 난감한 문제거든요. 새정치 쪽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제 2라운드를 맡게 될 경우에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역풍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야권 연대에서 명분이 확실하게 안 가져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은 정권 심판으로 유리한 형국 자체가 인물론에 덮어 씌우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7.3구 재보선이 끝나면 그에 대한 책임론에 당 내부가 상당히 균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권은희 공천이 전반적인 판세에는 이번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양쪽에 다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권은희 전 과장을 광주에 그 상징성이 있는 동네에 공천을 했잖아요.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이 지금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김용판 전 청장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식놀이를 볼 때는 명분 대단히 약해요. 거기 유죄 판정이 났다면 이게 얘기가 되는데 일단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 고리가 약한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유권자에게 전 긍정적 영향도 줄 수 있다고 봐요. 말하자면 야권표를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다. 단지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지난해 내내 얘기했던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피곤감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한쪽으로 본다면 야권을 결집시켜서 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전체 판세에 그렇지 않고 중도층, 중도 진보나 이런 측에 볼 때는 또다시 저거 꺼내는구나 야당이 정치적 중립에 좀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는다면은 전체 판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예당이 좀 어렵다. 단지 너무 빨리 공천한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권은희 과장을 좀 1년 7, 8개월 있다가 20대 총선에 공천하니 이랬어야 되는 건데 바로 나오자마자 공천하게 되면은 예. 지난번에 그 권은희 전 과장이 상당히 전 진정성 있게 전 폭로했다고 보는데 용기를 가지고 그 진정성이 상당히 훼손됐다. 그래가지고 그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가진 정치적 철학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정치 세력과 같이 해서 표현을 한다는 좋죠. 표현하는 좋은데 시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게 진짜 사회 정의적 차원으로 한다 그러지만은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정치가 편성하는 꼴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리한 형국 자체가 이게 사실 만지기 나름입니다. 이게 새누리당에서 이 부분을 사실상 새누리당이 어쩌면 호재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만져나가 있냐. 그러면 이 프레임 자체가 사실 굉장히 15개 지역을 영향을 줄 만큼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순천 국성 지역은 저희가 결과만 보여드리고 예. 시간이 다 돼서 분석은 다음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만 좀 자, 보시죠. 순천 곡성 아시는 대로 왕의 남자 이른바 대결이 벌어지는 곳인데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30.5, 서가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42.4% 나왔고요. 50대 지지율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앞섰습니다. 44대 37.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변수가 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석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